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마드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러시아, 몽골, 중국, 지금의 몽골이 형성되기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몽골의 전성기의 모습은 기억은 하지만 몽골의 근현대사,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 그 모습 자체도 피곤해 보이죠.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있지만 한때는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대제국을 이뤘던 나라가 바로 몽골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두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를 한번 보시죠. 이 러시아는 정말 영토 대국입니다. 미국의 지도를 러시아의 지도에 포개놓고 보면 러시아가 얼마큼 넓은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영토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영토가 너무 넓어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죠.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일컬어서 한꺼번에 유라시아 대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유라시아 대륙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이 우랄산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랄산맥 동쪽, 알타이 산맥 북쪽을 일컬어서 시베리아라고 부르고 있죠. 자, 지금의 몽골 입장에서 보면 몽골 북쪽을 우리가 시베리아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죠. 자, 우랄산맥을 경계로 해서 동유럽 평원과 시베리아를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시베리아 끝쪽을 우리가 극동지역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뿌리는 슬라브족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기원 후 600년경부터 슬라브족이 지금의 동유럽 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서슬라브, 남슬라브, 동슬라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동슬라브는 주로 흑해 북쪽에 많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옆에 서슬라브족들이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발칸반도, 그리스 북쪽에 남슬라브족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서슬라브에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남슬라브에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또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 남슬라브족 종족을 이루고 있고요. 동슬라브에는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같은 종족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유럽에서 9세기가 되면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노르만족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들을 일컬어서 바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킹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해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들은 무역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비잔팀 제국과 무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륙 강들을 따라서 이제 무역 루트를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쪽 이 흑해로 흘러내려오는 강이 드네프르 강인데요. 이 드네프르 강을 통해서 흑해를 건너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 이르는 무역로를 개척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원주민들이 정착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동슬라브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점차로 이 동슬라브족들을 복속시키면서 도시국가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최초의 도시국가는 노브고르드라고 하는 국가인데요. 862년에 바이킹의 일파인 루스족 출신의 류리크가 러시아 북부에 노브고르드 공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바이킹과 토착민인 슬라브족들이 결합된 형태의 많은 국가들이 이 동슬라브 지역에 서게 되고요. 그 중에 882년에 류리크의 친척 올레크가 이제 키예프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키예프 대공국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키예프 공국을 정점으로 해서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느슨한 도시국가 연합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일컬어서 키예프 루스라고 합니다. 즉 도시국가들이 느슨한 형태로 서로 결합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리더가 키예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일컬어서 러시아의 시초가 되는 이 시기를 일컬어서 키예프 루스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이 루스에서 오늘날의 러시아가 나온 것이죠. 자, 키예프 대공국은요, 전성기 때 비잔틴 제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 수준이 서유럽에 비해서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키예프 대공국이 여러 공국들로 분열이 되면서 주변의 유목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쇠퇴하게 되었고 끝내는 1237년 몽골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13세기에 몽골 제국이 이룬 어마어마한 크기를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이 키예프 루스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몽골 제국이 바로 킵차크 칸국인데요. 킵차크 칸국에 의해서 약 240년 정도를 이 러시아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을 일컬어서 타타르의 멍에다, 멍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수치스러운 역사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타타르라고 하는 것은 중앙아시아의 몽골계와 튀르크 유목민족을 모두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이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유목민들에 의해서 침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몽골계와 튀르크계를 통틀어서 타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킵차크 칸국을 황금의 지배자라는 뜻으로 골든 호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황금으로 장식하는 걸 좋아했겠죠. 황금으로 치장한 지배자들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골든 호르드라는 그런 명칭으로도 불렀습니다. 아무튼 250여 년 기간을 이쪽에 지금의 러시아의 뿌리가 되는 키예프 루스 지역을 킵차크 칸국, 즉 몽골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공국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모스크바 대공국입니다. 점차 몽골 지배하에서 세력을 키우더니 나중에 이 모스크바 대공국은 모스크바 차르국을 거쳐서 이반 3세가 몽골 타타르를 완전히 몰아내고 러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고요. 이 러시아 제국은 20세기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러시아를 지배하는 정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방어적 팽창이라는 것이죠. 유목민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이 이후에 러시아 사람들의 마인드 가운데 팽창적인 욕구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은 동쪽으로 눈을 돌려서 더 이상 유목민들에게 자신들이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팽창을 해서 유목민들을 압박을 해야 되고 유목민과 자기 사이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하는 방어적 팽창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요, 몽골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러시아는 대제국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러시아의 자르들은 그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시베리아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지도가 16세기서부터 19세기까지 러시아가 동쪽으로 가서 확장했던, 그래서 차지했던 영토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원래 러시아는 여기에 우랄산맥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우랄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로 진격을 하게 되고요. 점차 이 시베리아에서 극동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대영토를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쪽에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신의 세력관 안에 두고 강한 대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많은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나치 독일 등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어떤 나라도 러시아를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몽골 타타르만이 이 러시아를 지배를 해서, 그것도 자그마치 200년 넘는 세월을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기억하는 역사입니다. 이 몽골 타타르 시대를 거쳐서 러시아인들은 이게 동슬라브계 혈통에다가 아시아의 몽골계와 튀르키계 혈통이 섞이면서 유라시아적인 체질과 문화를 갖게 됩니다. 즉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섞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예프 대공국으로 대표되는 유럽시 체계에서 아시아의 전제군주 정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좀 낙후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만, 반대로 유라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러시아가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를 역설적으로 이 몽골 타타르 시대가 마련해 주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역사의 커다란 아이러니가 여기서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요. 1924년 20세기 들어와서 몽골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러시아가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이 몽골을 지켜주는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동쪽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대사에 들어와서 몽골이 러시아의 힘을 의지해서 독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13세기의 전성기의 몽골 제국의 지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 인류 역사상 최고의 넓은 영토를 가졌던 대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키예프 루스 지역을, 즉 옛날 러시아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던 킵차크 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1271년에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이쪽에 원나라를 따로 몽골 치칼 통치구역으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원나라가 1368년
명나라의 주원장 세력에 의해서 이제 북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주원장이 대도, 즉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원나라는 이쪽의 통치 기반을 잃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원나라를 북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북원은 이 이후에 세 세력으로 나누어져서 세력 경합을 하게 됩니다. 서쪽에 오이라트, 그 다음에 중앙에 할하 몽골, 그 다음에 내몽골, 이렇게 세 지역이 서로 경합하면서 몽골이 유지되어 왔었는데요. 17세기에 누르하치가 만주족을 통일하면서 후금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1635년에 만주를 통일한 이 후금이, 이제 여진족의 후금이죠, 내몽골을 정복하고 원나라의 옥새와 데칸의 지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이제 원나라 데칸의 지위를 같이 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후금이 청나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1697년 외몽골 지역을 청나라의 영토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1758년 준가르 지역마저 정복을 해서요, 몽골족이 완전히 청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몽골을 정복한 청나라는요, 고비 사막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을 내몽골, 북쪽을 외몽골이라고 하고요,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몽골의 힘을 빼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요, 13세기 몽골족이 막 일어날 때 여진족, 지금의 청나라와 같은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가 몽골에게 점령당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몽골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청나라의 의도적인 정책이었던 것이죠. 자, 이때부터 내몽골과 외몽골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청나라의 지배를 받은 것 때문에 몽골 사람들은 지금도 반중 정서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칭기스칸의 후예들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은 이후에 중국을 침략자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은 몽골에 갔을 때 함부로 중국말을 지금도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은 원나라까지도 자기 역사로 포함시키고 싶어 하니까 지금 몽골 사람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이 몽골을 중국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을 지금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자기가 침략한 것보다는 침략받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몽골의 원나라가 중국을 통치할 때 아주 가혹하게 통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몽골 사람들이 청나라가 자기를 침략했다는 그 트라우마가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반중 정서가 몽골 사람들 가운데 일반화되었다고 하죠. 이처럼 청나라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오다가요, 20세기에 와서야 몽골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 즉 소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몽골이 한때 러시아를 지배를 했었는데 그 지배를 했었던 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1년 중국에서는 열광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으로 나라의 혼란스러우니까 이때 시래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래혁명의 결과로 1912년에 청나라가 문을 닫게 되고요, 중화민국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1911년 시래혁명이 일어났을 때 몽골에서는 이제 독립의 기회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외몽골 지역에서 잽툰 담바바 후툭투라고 하는,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티베트 불교의 몽골 지도자입니다. 이 청나라 시대에 이 몽골에서는요, 티베트 불교가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를 데칸인 북드칸으로 옹립을 해서 자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요, 1917년에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의 내전이 발생하면서 러시아의 백군이 몽골에 진입을 해서 러시아의 대대적인 학살이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굴곡을 겪다가 1924년 몽골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소련이 공산화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공산당이 이제 소련의 지배를 받아서 독립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몽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라는 뜻이요, 붉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공산주의 냄새가 물씬 나죠. 아무튼 소련의 위성국으로서 몽골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45년에 내몽골을, 소련의 힘을 빌려서 내몽골을 합병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중국도 공산화되면서 중국 공산당에게 내몽골이 넘어가게 되었고 1947년에 내몽골 자치구가 수립을 해서 내몽골과 외몽골은 이제 영영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몽골이 공산화되었다가 1996년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붕괴되자 1992년에 다당제와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요, 러시아와 몽골, 중국의 얽히고 설킨 역사의 복잡한 인과 사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이 약소국으로 전락해서 두 강대국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서 줄다리기 하며 생존을 벌이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몽골 제국의 쓸쓸한 현재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